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 수요 탄력성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이번 시간도 같이 힘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에서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이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노동 수요 탄력성은 노동 수요의 탄력성, 무엇에 대한 탄력성이냐면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을 말합니다. 노동 수요가 임금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입니다. 노동 수요가 임금에 대해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화하는지. 그래서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어떻게 돼요? 임금이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 노동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임금이 1만큼 오를 때 노동 수요는 줄어든다고 했어요. 노동 수요가 1만큼 줄어드는 것이 평균적인 보통의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인 상황인데 임금이 1만큼 올랐을 때 노동 수요가 4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임금의 변화에 비해서 노동 수요의 변화가 큰 거죠. 이 경우를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임금에 비해서 노동 수요가 더 탄력적으로 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탄력적이다,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임금이 1만큼 오르는데 노동 수요는 0.1만큼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임금의 변화에 비해서 노동 수요의 변화는 작은 거죠. 네, 덜 탄력적으로 변했어요. 임금에 대해서 노동 수요가 더 적게 변한다. 노동 수요 탄력성이 낮다.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라고 합니다. 네, 임금이 내려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임금이 내려가면 노동 수요는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1만큼 감소할 때 노동 수요가 1만큼 증가하는 것이 평균적인 보통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임금이 1만큼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노동 수요가 3만큼, 4만큼 증가합니다. 이러면 노동 수요가 임금에 비해서 변화가 더 탄력적이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임금이 내려가면 노동 수요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임금과 노동 수요는 서로 음의 관계, 이제 마이너스, 서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임금과 노동 수요는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탄력성을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빼고 절대값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 수요 탄력성의 의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 수요 탄력성 했으니까 노동 공급 탄력성까지 같이 정리를 해봅니다. 노동 공급 탄력성. 노동 공급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임금에 대한 노동 공급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랑 노동 공급의 변화 둘을 비교했을 때 노동 공급의 변화가 더 크면 노동 공급 탄력성이 높다, 크다. 임금에 비해서 노동 공급의 변화율이 더 낮으면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요. 임금이 오르면 노동 공급은 어떻게 돼요?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은 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임금하고 노동 공급은 서로 같은 방향, 양의 관계죠. 네, 임금과 노동 수요는 음의 관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임금과 노동 공급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1만큼 올랐을 때 노동 공급이 1만큼 늘어나는 것이 보통의 평균적인 상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해볼게요. 가정에서. 그러면 임금이 1만큼 올랐을 때 이번에는 노동 공급이 3만큼, 4만큼 증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가요? 노동 공급의 변화가 임금의 변화보다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 라고 합니다. 반대 경우도 임금이 1만큼 오르는데 노동 공급은 0.1만 늘어났어요. 노동 공급의 변화가 임금의 변화보다 작아요. 노동 공급의 변화가 비탄력적이죠. 네, 노동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노동 수요 탄력성, 노동 공급 탄력성의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노동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 힉스 마샬의 법칙입니다. 힉스 마샬의 법칙.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산물 수요가 어떨 때 더 커질까요?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더 큽니다. 생산물 수요는, 노동 수요는 어땠어요? 결합 수요라고도 하고 파생 수요, 유발 수요라고도 했습니다. 생산물 수요와 노동 수요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 수요라고도 하고, 또 노동 수요는 생산물 수요에 의해서 유발되고 파생되기 때문에 유발 수요, 파생 수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물 수요랑 노동 수요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다음, 노동 비용의 비중이 어떨까요?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큽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의 의미가 뭐예요? 임금에 대한 노동 수요의 변화율입니다. 네, 그쵸. 임금에 대한. 근데 노동 비용이 뭐예요? 노동 비용이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크다. 다음,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가 용이할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큽니다. 다른 생산 요소라고 하면 자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노동시장론에서는 노동과 자본, 이 두 생산 요소만 고려하셔도 돼요.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 자본. 요즘 식당, 카페 가면 키오스크나 또 테이블에서 자동 주문으로 대체되고 있죠. 그리고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이렇게 서빙하는 로봇을 도입하는 게 쉬우면 쉬울수록 노동 수요는 어떻게 돼요?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 서빙 로봇으로의 대체가 쉬울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다음, 대체 생산 요소. 대체 생산 요소도 이것도 마찬가지 자본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서빙 로봇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서빙 로봇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집니다. 서빙 로봇의 공급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로봇의 공급 탄력성 하니까 로봇 가격의 변화보다 로봇 공급량의 변화가 더 큰 거예요. 다시, 로봇 가격이 변하는 것보다 로봇 공급량의 변화가 더 큰 것이 로봇의 공급 탄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로봇 공급 가격이 1만큼 올라가는 경우 로봇의 공급량은 1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3만큼, 4만큼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노동력을 대체하는 로봇의 공급량이 크게 변화하면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크게 변하겠죠. 따라서 로봇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면 노동 수요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하나 주의하실 부분.
네, 오답지로 이렇게 자주 나왔어요.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이라고 선택지를 해서 이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다라는 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노동 수요 탄력성.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노동 수요가 임금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크게 변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탄력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고,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부호를 빼고 쓴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힉스 마샬 법칙이고, 생산물 수요가 노동 수요랑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수요니까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지고, 노동 비용이 곧 임금이니까 임금의 비중이 크면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고요. 서빙 로봇으로 대체가 쉬우면 노동력이 점점 훨씬 더 필요가 없어지니까 탄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서빙 로봇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서빙 로봇이 이제 공급량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노동 수요의 변화량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힉스 마샬 법칙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복습 스스로 해보시고요. 문제까지 풀어보신 다음에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산물 수요, 노동 수요 서로 밀접하게 거의 같은 편이죠. 2번 노동 비용 비중, 임금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고요. 서빙 로봇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쉬울수록 탄력적이니까 낮을수록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빙 로봇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도 더 탄력적이 된다. 네, 2번 힉스 마샬 법칙 틀린 것은 정답이 몇 번인가요? 2번은 정답 2번이죠. 다른 요소, 서빙 로봇으로의 대체 가능성이 높으면 노동 수요 탄력성도 크게 되죠. 그래서 정답 2번. 다음,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고요. 노동 비용 비중, 임금 비중이 클수록 더 탄력적이 되겠죠. 근데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4번으로 갑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아닌 것은 자, 대체 가능성, 서빙 로봇, 노동 비용 비중,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서빙 로봇의 공급 탄력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상품에 대한 수요, 네, 이거는 생산물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물 수요는 노동 수요랑 결합되어 있다. 네, 그리고 유발 파생 수요다. 5번으로 갑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노동 비용의 비중, 서빙 로봇의 수요 탄력성이 아니라 공급 탄력성이죠. 4번이 틀렸고, 노동의 대체 곤란성이라고 하면 노동의 대체 곤란성이 곧 무슨 의미일까요? 노동이 대체 노동의 대체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묻는 거니까 서빙 로봇의 대체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묻는 거죠. 네,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가 용이한지 어려운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6번.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아닌 것은 정답이 뭔가요? 네, 생산물의 수요 탄력성, 임금의 비중, 서빙 로봇으로 대체 가능성. 정답 4번. 7번입니다. 노동의 임금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품 수요가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이면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고요. 숙련 정도가 높을수록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감소한다. 자, 숙련도가 높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대체가 어렵다. 대체 용이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숙련도가 높으면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도 감소한다. 생산 비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이 높다. 그렇죠. 임금과 관련된다. 정답은
4번이고요. 8번. 수입이 제한되어 있던 자동차 수입이 자유화됐어요. 자, 자동차 수요, 생산물 수요가 증가했죠. 생산물 수요가 변했어요. 생산물 수요가 해외 자동차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생산물 수요가 변화했으니까 자동차 수요가 탄력적이 된 거예요.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 됩니다. 정답은 1번. 9번. 노동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경우는 정답이 몇 번이죠? 네. 노동 비용, 임금이 증가하는 경우, 임금 비중이 커지면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 된다. 10번. 고임금의 경제 효과가 있을 때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 수요 곡선은 원래 수요 곡선보다 어떻게 될까요? 자, 고임금의 경제 효과. 효율 임금 정책, 고임금 정책입니다. 고임금 정책은 시장 임금을 따르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임금 정책은 시장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줌으로써 인재 유출을 막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임금 정책 하에서는 임금이 노동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주요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요 곡선보다 비탄력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노동 수요 탄력성 계산. 노동 수요 탄력성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계산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노동 수요 탄력성의 의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노동 수요가 임금에 비해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보는 것이 노동 수요 탄력성이었어요. 그래서 노동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봐야 하니까 자, 임금의 변화율을 측정하고요. 또 노동 수요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제 포커스는 노동 수요에 맞춰져 있는 거죠. 노동 수요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노동 수요가 임금에 비해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는지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의 변화율. 노동 수요의 변화가 임금의 변화에 비해서 얼마나 탄력적인지. 다시 한번 노동 수요 탄력성. 노동 수요의 변화가 임금의 변화에 비해서 얼마나 탄력적인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변화량이 아니고 변화율이라는 거죠. 비율입니다. 변화율. 네, 비율을 의미한다는 걸 이제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풀어보셔도 좋고요. 먼저 풀어보시면 더 좋고 1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번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고용량은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했대요. 임금이 증가하면 고용량은 감소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금의 변화율, 노동 수요의 변화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노동 수요의 변화율을 보면 노동 수요의 변화율은 자, 120명 중에서 120명 있었는데 12명이 변화했죠. 12명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노동 수요 변화율은 0.1. 그다음 임금의 변화율을 보면 임금은 원래 10,000원이었어요. 원래 10,000원이었다가 얼만큼 변화했어요? 2,000원만큼 변화했어요. 그러면 임금의 변화율은 0.2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임금의 변화에 비해서 얼마나 탄력적인지 2분의 1. 그래서 0.5. 정답은 2번. 그래서 여기 노동 수요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를 그대로 여기 대입할 수는 없죠. 왜냐면 단위가 다르잖아요. 네. 2번으로 갑니다. 시간당 임금이 5,000원에서 6,000원. 먼저 풀어보셔도 좋겠습니다.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감소한대요. 임금 탄력성은 자, 마찬가지. 노동 수요의 변화율. 원래 10,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얼만큼 변화했나요? 1,000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0.1. 임금의 변화율. 원래는 5,000원인데 1,000만큼 변했습니다. 0.2, 5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의 변화율 2분의 1. 그래서 0.5.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임금이 10% 상승했대요. 그리고 노동 수요량이 20% 하락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단위가 둘 다 퍼센트니까 비율로 나와 있죠. 그럼 바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의 변화율. 그래서 노동 수요는 20%만큼 변했고 임금은 10%. 그래서 2네요. 노동 수요 탄력성은 2.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5번. 노동 수요 탄력성이 0.5래요. 근데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임금이 5% 상승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노동 수요 탄력성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노동 수요의 변화. 그리고 분모는 임금이 되겠죠. 임금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은 5%. 그러면 x는 이거 두 개 곱한 거. 5%에 0.5니까 2.5%. 그러면 임금이 상승한 거니까 노동 수요는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2.5% 감소한다. 5번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든 근로가 합법화되었을 때 외국인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0.6이래요. 그런데 임금은 분모죠? 분모 15% 상승했어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노동 수요는 얼마나 감소하는가? X.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X는 그러면은 15%에 0.6. 이거 뭐 헷갈리시면 단위를 맞춰주셔도 됩니다. 0.15로 해서 계산을 하면 90. 그래서 0.09가 되겠죠? 네. 그래서 0.09니까 9%. 정답은 2번. 네, 6번입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우. 네, 노조가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려면 네,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때 노조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겠네요. 네, 노조의 교섭력이 강하다. 자,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어떨 때 고용량 감소가 가장 적을까요? 네.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고용량 감소 효과가 적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0.1일 때. 왜냐면 임금 인상 투쟁을 하면은 임금이 올라갈 텐데 임금이 올라갈 때 노동 수요가 요만큼만 줄어야 감소 효과가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 다음 7번. 다음 중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에 가장 유리한 경우.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요 6번의 상황이죠. 임금 협상에 노동조합이 가장 유리하려면 가장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어야 돼요. 임금이 올라도 노동수요가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0. 이렇게 해서 노동수요 탄력성 계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노동 공급 탄력성입니다. 노동 공급 탄력성은 노동 공급의 무엇에 대한 탄력성이라고 했죠? 네,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다. 노동 공급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
노동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임금이 1만큼 오르면 노동 공급은 3만큼, 4만큼 오르는 것, 훨씬 더 많이 변하는 것이 노동 공급이 탄력적이다라는 의미였어요. 즉, 노동 공급이 임금보다 훨씬 더 변화율이 크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1만큼 움직일 때 노동 공급은 1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 이게 탄력적이다라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임금과 노동 공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노동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일 경우, 노동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일 경우라는 것은 탄력성이 무한히 크다라는 의미잖아요. 즉, 임금이 1만큼 움직일 때 노동 공급이 무한하게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평일까요? 수직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임금입니다. 이게 임금이면 이 경우는 자, 가로축이 노동량이죠. 그래서 같은 임금 수준인데 노동 공급량이 엄청 움직여요. 이 경우가 이제 노동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죠. 노동 공급이 굉장히 탄력적인 거잖아요. 같은 임금 수준인데 노동 공급량은 이렇게 무한하다.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인 경우에 노동 공급 탄력성은 무한대다. 반면에 이렇게 수직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는 자, 임금이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거나 내려도 노동 공급량은 어때요? 일정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아무리 변해도 노동 공급량은 일정한 이 수직, 이 경우를 노동 공급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고요. 이때 노동 공급 탄력성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수직인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수평이면 무한대. 네, 무한대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보면 노동 공급 탄력성 계산하는 거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노동 공급 탄력성은 노동 공급에 대한 노동 공급의 임금에 대한 변화율이죠. 노동 공급이 임금의 변화에 비해서 탄력적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노동 공급이 얼마나 탄력적인지 임금에 비해서. 그래서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공급의 변화율. 이게 노동 공급 탄력성.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복습해 보시고요. 문제까지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노동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자, 노동 공급 탄력성 결정 요인은 많이 출제되진 않아서 여기 문제 보면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산업구조의 변화. 네,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노동 공급 탄력성 결정되죠. 자, 우리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앞에서 실업 공부할 때 구조적 실업도 있었죠. 사양산업, 성장산업. 네, 이렇게 노동력이 불균형되면 실업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 공급과 탄력성과 관련이 있고요. 노동 이동의 노동 이동이 쉬울수록 노동 공급은 탄력적이 되겠고요. 여성 취업 기회의 창출 가능성 여부. 네, 여성의 경제 활동도 노동 공급과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생산 요소로의 노동의 대체 가능성. 다른 생산 요소 서빙 로봇이라 그랬어요. 서빙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에 관련된 거죠? 노동 공급이 아니라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4번이 틀린 내용. 다음, 노동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두 고른 것은? 경제활동 참가 결정 요인. 네, 아까 여성 취업 기회와도 관련이 되죠. 노동시간, 네, 노동시간 결정 요인도 노동시간이나 또 노동의 이동 결정 요인, 이직이 쉬운지 어려운지 이런 것도 관련이 되고요. 노조의 단체 교섭력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는 이제
노조 얘기가 나오면 우선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의 단체 교섭력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3번. 시간당 임금이 3,000원이고 노동 공급량 270이었어요. 근데 5,000원으로 상승했고 노동 공급량은 540이 됐대요. 노동 공급 탄력성은 자, 먼저 노동 공급의 변화율 먼저 구해볼게요. 노동 공급의 변화율은 자, 먼저 원래 노동 공급이 270이었어요. 270이었는데 얼만큼 변했죠? 540이 됐으니까 270이었는데 270만큼 변화했어요. 그래서 노동 공급의 변화율은 1. 그 다음 임금의 변화율을 구해보면 임금의 변화율은 원래 임금이 5,000원이었는데 3,000원이 됐으니까 2,000원, 원래 임금이 3,000원이었죠. 잘못 썼네요. 원래 임금이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5,000원이 됐으니까 2,000원만큼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공급의 변화율이니까 3분의 2 분의 1이죠. 근데 1은 1분의 1이니까 요거 계산은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바깥 것끼리 곱해요. 그래서 안에 것끼리 곱한 게 분모, 바깥끼리 곱한 게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 1.5 정답은 2. 노동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자, 이렇게 있으면 임금은 동일 수준인데 노동 공급이 무한하다. 그래서 수평이죠. 탄력성 값이 0인 경우 노동 공급이 일정하다는 거죠. 네. 임금에 상관없이 노동 공급은 일정하다. 수직이다. 정답 2번. 다음 중 노동 공급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0이면 어떤 경우였어요? 탄력성이 0인 거는 이렇게 수직인 경우였습니다.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 공급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죠. 임금이 여기에 있을 때나 여기에 있을 때나 네, 그대로죠. 노동 공급량은 그대로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 2번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개별 노동 공급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가 그렇죠. 비탄력적인 경우. 3번 임금이 10%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이 5% 상승하면 자, 노동 공급의 변화가 임금의 변화에 비해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요게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2분의 1, 0.5다.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면 자, 일정한 임금 수준인데 노동 공급은 이렇게 무한히 변합니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거다. 그래서 노동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하는 모형인데요. 이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은 여가와 소득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이제 노동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을 대체 효과, 소득 효과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후방이 이렇게 굴절되어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데요. 대체 효과 먼저 정리해 볼게요. 대체한다. 무엇이? 노동 시간이 여가를 대체한다. 여가를 대체한다 라고 해서 대체 효과입니다. 여가를 대체하여 무엇이? 노동 시간이. 다시 말해서 노동이 여가를 대체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금이 점점 증가할수록 임금이 높아진다는 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임금이 점점 올라갈수록 노동 시간이 어떻게 돼요? 노동 시간도 오른쪽으로 가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노동 시간이 여가 시간을 대체하는 효과다. 요 부분을 이제 대체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대체 효과가 나타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줄 때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임금이 점점 올라가니까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것. 이게 대체 효과. 다음 소득 효과. 소득 효과는 여가가 소득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즉, 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겁니다. 여가 시간이 소득과 같은 효과라서 소득 효과라고 부릅니다. 후반 굴절 노동 공급 곡선에서 요 후반 굴절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소득 효과가 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 지점에서부터 임금이 점점 올라갈수록 근로시간의 공급, 노동시간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네. 임금을 더 준다고 해도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는 거죠. 네. 여가가 이제 여가 시간이 소득과 같은 효과다라고 해서 소득 효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 부분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구간이 되고 요 부분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요 부분을 대체 효과 구간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소득 효과 구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은 노동 시간이 감소하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고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구간이다. 이번에 그럼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먼저 정상제와 열등제라는 것이 있는데 정상제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입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 예를 들면 사치품, 명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정상제라고 하고 열등제라는 것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것.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열등제, 연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정상제, 열등제가 있는데 노동 공급이 후방 굴절 곡선의 형태를 띠는 것은 여가가 정상제일 때일까요? 아니면 열등제인 경우일까요? 정상제, 열등제 중에서 무엇일까요? 네. 자, 임금이 올라가는데 이제 근로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가를 더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후방 굴절의 형태가 됩니다. 일 대신 여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노동 공급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 요 대체 효과 구간에서는 여가가 열등제가 되겠죠.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노동 공급은 계속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동시간 공급을 늘려간다. 그래서 계속 우상향하게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은 여가와 일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대체 효과라고 하면은 임금이 상승할수록 일하는 시간을 늘리게 되는 요 구간을 이제 대체 효과가 큰 구간, 그래서 대체 효과 구간이고요. 다음 수입이 어느 정도 이제 높아지면 이제 일보다는 여가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도 노동 공급 시간을 줄입니다. 임금이 올라가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여가를 선택하게 되는 소득 효과. 그래서 여가가 정상제면은 이렇게 후방굴절 곡선 형태를 띠는데, 여가가 열등제라면은 계속해서 근로시간이 늘어나겠죠. 왜냐면 수입이 늘어날수록, 소득이 커질수록 여가는 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제인 경우는 계속 우상향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고요. 문제 먼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노동공급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공급량의 변화율. 노동공급 결정 요인으로서 인구는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별, 지역별, 질적 구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네, 이 선택지는 이제 이해하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효용 극대화에 기초한 노동 공급 모형에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대요. 자, 대체 효과가 더 크면은 어느 구간이요? 대체 효과 구간은 요 아랫부분이죠. 임금의 상승은 노동 공급을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근로 시간이잖아요. 근로 시간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가시키고. 3번이 틀렸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동기유발이 저해돼서 노동공급 강소한다. 자,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일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연장근로 등 일정량 이상 노동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된다면 이 현상에 대한 분석 도구, 요거죠. 임금이 올라가도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정답 2번. 경제성장과 더불어 시간외 근무 수당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휴일 근무 잔업 처리를 기피하고 있다. 네, 요 구간입니다. 후방굴절형 노동공급 곡선. 4번, 후방굴절형 노동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점점 줄어들고 있죠. 소득 여가 간의 선호 체계 분석에서 소득 효과, 소득 효과 구간이죠. 대체 효과가 압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2번. 네. 그리고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죠. 5번. 옳은 것을 찾는 문제.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후방굴절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소득 효과 구간.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임금 변화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때, 대체 효과 구간에 대한 얘기죠.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노동 시간 사이에 이 구간은 정해 관계. 6번으로 갈게요. 후방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최저 생계비 이하에서는 임금 하락이 오히려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는 없고요. 의미하는 것을 찾는 거니까 정답이 몇 번이죠? 예, 3번입니다. 노동 공급은 임금 상승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때, 대체 효과 구간에서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후방굴절 부분에서는 소득 효과가 더 큰 구간이죠. 7번. 임금 상승에 따라 후방굴절을 보이는 이유. 소득 효과 구간이잖아요. 소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임금 상승의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대요. 소득 효과 구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소득 효과 구간에서는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요? 후방굴절하죠. 네, 좌상승한다. 9번. 소득 효과가 더 크대요. 그러면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대체 효과가 더 크대요. 노동시간 공급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늘어납니다. 정답 1번. 11번. 임금이 W0 요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후방굴절 구간, 소득 효과 구간입니다. 정답 2번. 12번. AB. 후방굴절 구간은 소득 효과 구간이죠. 그래서 정답 4번. 13번. 임금 상승이 한 개인의 여가와 노동 시간에 미치는 효과 중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
나타나는 것, 후방 굴절 구간이죠. 그래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노동 시간은 줄어든다. 정답은 4번. 14번. 후방 굴절 구간에서의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가는 정상제이기 때문에 항상 후방 굴절한다. 여가는 정상제 항상 후방 굴절한다? 항상 후방 굴절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후방 굴절하는 거죠. 여가에 대한 대체 효과의 크기가 소득 효과의 크기보다 크다. 후방 굴절하는 구간에서는 소득 효과가 더 크죠. 여가에 대한 대체 효과의 크기가 소득 효과의 크기보다 작다. 4번이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5번. 여가가 정상제일 때는 이렇게 후방 굴절하게 된다. 그래서 소득 효과 구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노동의 소득 효과, 일단 4번은 아니고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임금 소득 증가로 여가가 증가하고, 그래서 노동 공급량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정답은 2번. 여가가 열등제라면, 열등제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수요가 아니죠.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연탄과 같은 것, 열등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임금이 증가하면 여가가 열등제니까 임금이 증가할수록 여가에 대한 선호는 더 낮아져요. 그러면 임금이 증가할수록 여가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니까 이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점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임금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우상향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이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네, 정답 2번. 17번. 여가가 열등제라면 우상향한다 라고 했죠. 정답 4번. 18번. 주당 20시간 근무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다. 임금이 인상돼가지고 근로시간을 늘렸어요. 자, 임금이 인상될수록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대체 효과 구간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정답 4번. 19번. 노동의 공급 곡선 틀린 것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이 될 때 노동의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 부분을 가진다라고 했고요.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 소득 효과 구간이네요. 임금률의 변화 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 소득 효과 구간. 2번 틀린 내용.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고요. 노동공급의 증가율이 임금의 상승률보다 높다면 노동공급은 탄력적이다. 노동공급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죠. 노동공급의 변화율이 임금보다 더 크면, 임금의 변화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20번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비노동소득의 발생, 노동소득 외의 비노동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가요? 아니면 대체 효과가 더 큰가요? 비노동 소득 발생이니까 그냥 소득 효과만 있는 거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효과만 발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동 공급,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정답은 4번. 21번. 근로소득세 인상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소득이 감소함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소득이 감소하나요? 근로소득세 인상이 소득이 감소함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선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과 여가 또 소득에 따른 이제 노동 공급이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1번. 그래서 2번에 나오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노동 공급의 증감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소득 효과가 더 크다면 노동 시간을 더 줄이겠고요. 대체 효과가 더 크다면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되겠습니다. 22번.
노동 공급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노동 공급은 노동자가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량, 플로우의 개념이다. 문제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노동 공급 결정 요인으로서 인구는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별, 지역별, 질적 구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네, 요 선택지 정리해 두시고요. 앞에서 봤던 거죠. 효용 극대화에 기초한 노동 공급 모형에서 대체 효과가 더 클 경우, 대체 효과가 더 크면은 네, 대체 효과 구간. 임금의 상승은 어떻게 돼요?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4번 봤던 내용이고요. 23번. 노동의 수요 공급. 틀린 것은 총 비용 중 노동 비용의 임금이 비중이 커질수록 네,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한계 생산물 가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임금이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임금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요 수요 곡선이 의미하는 게 MRP 그리고 VMP. 그래서 VMP라는 게 한계 생산물 가치가 VMP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다룰 내용입니다. 결국에 이제 VMP가 임금과 같아지는 지점. 네. 이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고 노동 수요도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는 우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임금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낮춤으로써 여가에 대한 선호를 증대시켜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소득 효과가 큰 구간이면 해당이 되는데 대체 효과 구간에서는 이렇지 않잖아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본소득, 주소득자 외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네,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게 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24번입니다. 가계 생산, 그리고 가계 소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네, 이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1번 먼저 보시면 가계 생산 함수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소비에 대한 효용이 결합적으로 도출된다라고 가정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외식을 한다던가 같이 쇼핑을 하는 경우에 결합적으로 도출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합적으로 도출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2번 가계 생산 함수에서는 가족들이 소비하는 재화의 많은 부분은 가족 내에서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가족 내에서 생산되고 또한 네,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 주체로서의 기능도 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3번 기혼 남성의 임금이 오를 경우 시간 집약적 상품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시간 집약적 상품이라는 것은 어떤 소비를 하는데 시간이 요구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이 있죠. 여행 대표적인 시간 집약적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혼 남성 임금이 오르면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이 드는 상품, 시간 집약적 상품의 소비는 줄이게 됩니다. 근로시간은 더 늘어나고요. 4번 기혼 여성의 임금이 오를 경우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소득 효과가 발생한다. 자, 소득 효과는 우리가 앞에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공부했잖아요. 소득 효과는 여가를 더 선택하게 되는 거고 대체 효과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자, 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임금이 오르면 일을 더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득 효과가 아니라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가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은
네, 요거는 그냥 이제 듣고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인데요. 생산이다라고 하면은 생산 활동, 이제 가사 활동이 있고 또 직장에서의 활동이 있겠죠. 직장 활동이 있고 가사 활동. 네, 이게 이제 생산 활동에 포함이 되고 소비 활동은 여가가 소비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임금이 오르면은 여기서 가사 활동의 비중은 더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근로시간이 늘어나니까 직장에서의 활동, 직장에서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 여가에서의 비중도 줄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줄어든 시간들이 근로시간으로 이제 더 비중이 늘어나서 대체가 된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까지 노동 공급의 후방 굴절 곡선 끝. 네, 이어서 여가소득 무차별 곡선입니다. 무차별 곡선도 여가와 노동 공급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과 유사하게 이를 선택할 건지 여가를 선택할 건지와 관련이 되는 내용이 무차별 곡선입니다. 자주 출제되진 않았는데요. 내용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에서는 4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4가지 개념인데요. 예산 제약선은 시장 임금률에 관여가 되고요. 무차별 곡선은 요구 임금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 곡선 요 그림을 먼저 볼게요. 가로축을 보시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한 축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노동시간이 여가시간보다 더 많은 거고요. 이쪽 부분은 여가시간이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노동과 여가시간을 구별 없이 한 축에 놓은 거예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놓았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입니다. 영어로 indifferential curve. 네, 그래서 무차별 곡선. 그리고 세로축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산제약선부터 보면 예산제약선, 요 점선을 이제 예산제약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부분, 요렇게 그어져 있는 부분이 예산제약선이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지점에서 이렇게 가면은 노동시간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죠. 아니, 여가시간이.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노동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을 보세요. 노동시간이 점점 많아져서 그냥 전부 다 노동을 한다. 모든 시간을 다 노동에 쏟는다. 여가시간은 0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소득이 이 정도가 된다. 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이 점이 아니죠. 예, 요 점에서 나의 모든 시간을 여가로 다 쓴다 하면 요 지점이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소득이 0이 되겠죠. 대신에 시간을 여가로 다 사용하게 된다. 이 선이 이제 예산 제약선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임금률. 시장 임금률이라는 것은 시장 임금이 뭐예요? 노동시장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 임금이죠. 균형 임금, 시장 임금. 그래서 시장 임금률은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어진 정도죠. 그래서 예산 제약선이 요거라고 하고, 만약에 예산 제약선이 뭐 요렇게 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예산 제약선 1과 예산 제약선 2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시장 임금률이 큰 걸까요? 네, 기울기가 더 가파른 1번. 요게 시장 임금률이 더 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임금률은 그냥 시장 임금 수준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시장 임금률이다. 다음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은 여기 이렇게 곡선이 3개가 있어요. 요게 이제 무차별 곡선입니다.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얘가 1번,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이라고 번호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곡선에서 이렇게 한 지점을 찍어볼게요. 이 지점이 있고 이 지점이 있습니다. 얘가 A점, 얘를 B점이라고 해볼게요. A점은 B점보다 노동을 더 많이 해요? 여가를 더 많이 해요? A점은 B점보다 노동을 더 많이 하죠.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B지점은 A보다 여가를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소득을 비교해보면 A지점이 더 소득이 높죠? 네. 노동을 더 많이 하고 B지점은 일을 더 적게 하는 대신에 소득이 더 낮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구임금률을 볼게요. 요구임금률은 요구임금, 노동자가 요구하는 임금이죠. 노동자가 받기를 원하는, 희망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자, 방금 시장임금률은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였어요. 요구임금률은 무차별 곡선에서 기울기를 말하는데 무차별 곡선의 어떤 기울기냐? 요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A, B를 지워버렸네요. 여기 A점이고 B점이다 라고 하면 요 지점에서의 요구임금률은 여기에 접선을 이렇게 그려줘요. 요 접선을 그리면 요 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A 지점에서의 요구임금률이다. 그러면 B 지점에서, 여기에서의 요구임금률은, 자 보세요. 요렇게 되죠. 접선이 요렇게 되니까 요 접선의 기울기, 요게 B 지점에서의 요구임금률이다. 네,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교해 보면은 A와 B 중에 요구임금률이 더 높은 것은, 더 큰 것은 어느 지점일까요? 네, A가 더 크잖아요.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A점이 요구임금률이 더 크다. 이렇게 하시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임금률이란 한계 대체율이라고도 하는데요. 한계 대체율은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요구임금률은 한계 대체율이라고도 한다. 해서 이렇게 4가지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가랑 일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려고 해요. 자, 급여가 맞아야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임금률과 요구임금률, 요 둘을 비교해서 일을 할지 여가를 선택할지를 결정합니다. 즉, 내가 희망하는 임금 수준, 네, 요구임금이고요. 그리고 시장임금,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요구임금률이 더 크면 뭘 선택해요? 요구임금률이 더 크면 내가 바라는 게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여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구임금률이 작으면 내가 희망하는 임금을 시장에서 충족시켜 주니까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과 여가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한번 예시로 결정을 해볼게요. 시장임금률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볼게요. 시장임금률은 얘 말고, 자, 얘가 예산제약선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면 시장임금률은 이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이제 시장임금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한번 해볼까요? 요 지점을 한번 해볼게요. 요 지점에서 일을 할지 일을 할지 여가를 선택할지를 한번 판단을 결정을 해볼게요. 요 지점에서는 이제 요 무차별 곡선의 요 지점에서 요구임금률을 봐야 합니다. 요구임금률은 요 지점의 접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접선의 기울기, 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네, 요구임금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시장임금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의
비교를 하는 거죠. 기울기끼리. 그러면 어떤 기울기가 더 가팔라요? 시장 임금률이 더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래서 시장 임금률이 더 크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요구 임금 수준보다 시장 임금이 더 높으니까 나는 이를 기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지점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그래서 예산제약선을 요거라고 해볼게요. 예산제약선 요거라고 하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자, 요구 임금률은 어떻게 돼요? 요 접선도 똑같죠? 시장제약선이랑 요 지점의 접선이 똑같아요. 그러면 시장 임금률이랑 요구 임금률이 같게 되겠죠. 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이 시장 임금률과 요구 임금률이 같다라는 것은 이를 선택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접선이 같은 지점에서도 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자, 요 지점이에요. 지금 이 지점에 있는데 이 지점에서는 이를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이렇게 접선하고 예산제약선은 요거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예산제약선이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접선이에요. 이 둘이 서로 만나는 점이 없어요. 예산제약선이죠. 예산제약선과 요 접선이 만나는 점이 없어요. 접점이 없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다 됐는데요. 조금 전에 한계 대체율 얘기를 조금 이따 한다라고 했었죠. 한계 대체율은 말 그대로 대체했을 때 무엇을? 이를 여가로 이를 여가로 혹은 여가를 일로 이렇게 서로 대체했을 때 변화율을 말하는 겁니다. 한계라는 것은 마지널의 개념은 단위당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를 여가로 혹은 여가를 일로 대체했을 때 단위당 변화율, 이게 한계 대체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지점에서 이쪽으로 가면 노동을 늘리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여가를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지점이 이동을 하면은 그 순간 노동과 여가가 대체되는 거죠. 네. 노동이 늘어나고 여가는 줄어드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한계 대체율, 이렇게 노동을 여가로 대체했을 때 혹은 여가를 노동으로 대체했을 때 변화율, 이게 한계 대체율이다. 그러니까 요구 임금률, 무차별 이 곡선의 한 점이 한쪽은 줄어들고 노동 여가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늘어나면서 대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임금률, 요 접선의 그 기울기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네 가지 무차별 곡선은 요 네 가지 용어를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예산제약선의 기울기, 즉 시장 임금률과 무차별 곡선 위에 이 접선의 기울기, 요구 임금률, 시장 임금률과 요구 임금률을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이를 선택할지 아니면 여가를 선택할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요구 임금률은 한계 대체율이라고도 한다 하면 무차별 곡선 끝. 네, 같이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노동 공급 시간 결정이 소득과 여가 간의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예산 제약선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틀린 것은 예산선의 기울기는 시간당 임금률이다. 네, 그렇죠. 시장 임금률, 이게 시간당 임금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여가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 노동자가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소득의 양을 말한다. 네, 이게 한계 대체율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가를 선택하고 대신에 일을 포기하는
이게 대체되는 한계 대체율.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노동시간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이 점에서 시장임금률과 노동자의 희망임금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요 지점에서의 케이스를 보면 되겠죠. 예산제약선이 요거였고 접선도 같을 때 4번 여가소득 평면상의 모든 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작은 경우, 자,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크대요. 그러면 내가 희망하는 임금이 시장 임금보다 작아요. 그러면 일을 하겠죠. 네. 균형 임금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높은데 노동 공급을 선택하게 됩니다. 4번이 틀린 내용. 다음 2번. 노동 공급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가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경우. 무차별 곡선이 수평에 가깝다. 이 접선이 수평에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수평이면 뭐예요? 기울기가 0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구 임금률이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임금 수준이 0이다라는 거는 무조건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볼게요. 4번부터 소득에 비해 여가의 효용이 매우 큰 경우이다. 네, 여가 효용이 매우 크면 노동 공급을 포기하게 되고요. 일정 수준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1시간 추가적으로 더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데 요구되는 소득이 이게 바로 한계 대체율을 풀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일을 선택할 때 여가를 선택할 때 일하는 것에 대한 그 대체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임금률보다 더 큰 경우이다. 다음, 즉 시장 임금 요구 임금률이 시장 임금률보다 더 크다라는 설명이고요. 개인의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선 간의 접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X축 코너 점에서만 접점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아까 이제 봤던 경우죠. 이렇게 있으면 서로 요 접선과 예산 제약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 네. 아니면 요 뭐 코너에서만 접점이 이루어지면 네. 노동 공급을 이제 포기한다. 안 만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무차별 곡선 정리해봤습니다. 뭐 차근차근 한번 이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면은 뭐 암기를 많이 하지 않아도 문제가 나오면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최저임금, 노동수요, 노동공급인데 문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같이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가장 큰 상황. 자, 최저임금제가 시행된다는 거는 임금 인상 효과가 있죠. 임금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 상승의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노동 수요는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는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노동 공급은 어떻게 돼요? 임금이 올라가니까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고용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노동 수요가 확 떨어지고 노동 공급이 확 늘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임금이 상승했을 때 노동 수요가 확 줄어들고 노동 공급이 확 늘어나는 경우. 이거는 노동 수요 탄력성이 어떤 거예요? 탄력적인 거고 노동 공급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된다. 2번,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잉여 인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임금 인상하면 고용을 좀 줄이려고 하게 되니까요. 노동 공급은 늘어나려고 하고 임금 인상 효과라 그랬죠. 임금 인상이 되면 노동 공급은 늘고 노동 수요는 줄기 때문에 하지만 숙련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보통 비숙련직,
노동자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3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총소득이 최저임금 인상돼서 증가했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자, 이 경우는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기능에 의해서 임금이 이제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노동 수요에 미치는 영향성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의 변화가 약하다는 거니까 비탄력적이다라는 의미. 정답은 2번.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이윤극대화 이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더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